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좀 유력 선수들의 결장 같은 게 막 급결장도 있었고, 제일런 존슨이나 또 뭐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사실 오늘은 이미 좀 주력 선수들의 결장이 좀 1000명이 이미 된 상태이긴 합니다.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건지 그런 것들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워싱턴 대 보스턴이고요. 이거는 맨날 제가 맞대결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보스턴 대 워싱턴은 일단은 9연승을 달리고 있는 보스턴입니다. 그 중간에 한번 끊긴 적이 있지만 그전에도 보스턴이 많이 이겼었고, 최종 이제 13대 1 그리고 9연승을 달리고 있는 와중에 있고요. 제가 그리고 이 두 팀은 제가 월초마다 한다고 하는 이런 야투 마진에 관한 부분인데, 보스턴은 11월 한 달 동안 본인들은 야투 넣은 거에 비해 허용한 수치가 이 마진상으로 리그에서 1등입니다. 상대팀보다 평균 7.4회 정도를 더 던졌다는 얘기가 되고요. 반대로 워싱턴은 손해를 가장 많이 본 팀이에요. 본인들은 88.3회를 던졌지만은 상대한테 95.2회나 허용을 했다. 그래서 마진상으로 마이너스 6.9. 보스턴은 경기당 한 7.4회를 더 던지는데 워싱턴 상대보다 6.9회를 덜 던지는 팀입니다. 이런 야투 면에서 그 마진상 1등과 30등의 대결이에요. 근데 이게 보스턴이 야투를 많이 쏘지만 자유투에서 손실을 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상대한테 허용한 거는 꽤 많지만은 근데 얻은 거는 적다. 이렇게 좀 그 림에서 비벼줄 수 있는 선수가 좀 적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비춰드렸었는데, 그래서 꼴등이거든요, 자유투 마진이. 근데 이 워싱턴은 얘네들은 자유투 마진도 28등입니다. 보통 이렇게 야투를 많이 안 던지는 팀들은 자유투로 좀 치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워싱턴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워싱턴은 매번 그래서 경기마다 야투 던진 거 하며 또 자유투상으로 손실을 보기 때문에 늘 핸디캡을 안고 간다.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스턴이 자유투를 많이 얻어내지 못하지만은 워싱턴한테는 일단은 약간 좀 더 야투를 많이 던질 수 있는 환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장 상황을 보면 일단 워싱턴도 여기 트레 존슨, 키스퍼트, 쿨리발리, 사르 얘네들 전부 다 영향력이 있는 애들이에요. 일단은 워싱턴도 결장이 조금 빡세고요. 그리고 보스턴에서 브라운이 빠진다는 점. 자, 브라운이 올 시즌 보스턴의 돌격대장 역할을 무조건 해줘야 되는 선수고, 최근에 활약도도 좋았었습니다. 경기당 32.3분을 뛰면서 슈팅의 효율성도 좋았었고, 지금 테이텀이 없기 때문에 얘가 많은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지표로는 상당히 좋거든요. 워낙에 이제 보스턴이 좀 못 나가고 있다고 보니까 얘가 있든 없든 간에 차이가 뭐 엄청 크지는 않은데, 확실한 거는 브라운이 있을 때가 공격이 좀 잘 된다. 그리고 수비적으로는 브라운이 이제 없어지면 오히려 좀 괜찮아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더로 가는 게 많이 보인다는 셈인데, 요거를 작년 기준으로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건 이제 작년이고요. 테이텀이 있을 때도 있고 뭐 그러겠죠. 브라운이 있었던 경기와 없었던 경기. 없을 때도 15승 4패니까 작년에 성적은 잘 뽑았어요. 근데 보면은 공격이 7.2점 다운되는 거, 그리고 수비적으로 7.5점이 좋아지는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브라운이 없는 건 사실 마진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은 14.7점이나 언더로 갔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보스턴이. 네, 밑에 있는 건 이제 3점과 자유투에 관한 내용인데, 저는 여러 차례 브라운은 보스턴의 다른 애들에 비해서 3점 빈도는 적지만은 이 리머택을 많이 하는 선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림으로 들어가주는 애가 있어야지 상대팀의 수비 어그로가 안쪽으로 끌리면서 외곽에서 좀 오픈 찬스가 잘 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브라운이 있을 때는 팀의 3점이 좋습니다. 그리고 없을 때 보니까 한 2%가량 떨어지는데 오히려 3점 시도는 늘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사이드에서 할 게 없으니까 뭐 외곽 시도가 많아진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림 안쪽에서 비벼주는 놈이 없다 보니 자유투도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3점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고, 자유투도 많이 못 얻어낸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직전 경기 때는 원래 브라운이 뉴욕한테는 약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경기에서 42점이나 뽑았거든요. 그만큼 폼이 좋은 상태 브라운이 이탈을 한 거니까 보스턴도 손해가 꽤나 클 거다. 그래서 과연 이 경기의 흐름상으로는 저는 워싱턴도 결장이 매우 빡세기 때문에 그 전전 경기에서 미러키를 3점이 55%로 터진 팀을 잡아낸 건 대단했지만은 바로 다음 경기 때 뭐 필라델피아한테 그냥 자빠지는 것도 그렇고 좀 메가리가 없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워싱턴이라는 팀이 야투가 터지는 날이 아니면은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겠다, 이런 것들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뭐 미러키전이 조금 더 이게 좀 평균을 많이 웃돈 경기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뭐 결장도 많은 것과 함께 보스턴이 브라운이 없지만은 얘네들은 수비 기문방을 어느 정도 되는 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보스턴이 좀 3점 시도 같은 것들이 늘어난다던가, 자유투는 못 뜯어내고, 화이트가 좀 그런 것들을 흉내줘야 될 것 같은데 기대치가 많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8.5라는 기준점 좀 반가워 보이긴 합니다만은 워싱턴이 얼마나 터지느냐에 좀 달려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보스턴 쪽을 보는 건 저는 맞는 것 같고요. 229.5는 좀 많이 낮아요. 물론 보스턴이 언더팀의 느낌이 있다지만은 최근에는 그래도 점수를 좀 많이 뽑는 팀이었었고, 상대팀이랑 좀 비벼지는 게임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근데 대신에 워싱턴은 늘상 이제 좀 수비가 안 되는 팀이기도 하고 실점이 상당히 많은 팀이거든요.
또 이제 좀 페이스 자체는 좀 빠른 팀이니까 빨리빨리 주고받을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이런 브라운이 없을 때 이런 득점력이 감소한다거나 언더로 많이 간다는 거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봐도 사실 230을 못 받았으면은 언더가 불안불안하기는 합니다. 여지껏 맞대결 상으로도 올 시즌 첫 경기 때는 그냥 보스턴이 대폭발을 했었고요. 그전에도 이 워싱턴의 득점을 많이 묶었다는 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언더보기가 나쁘진 않긴 한데요. 과연 올해도 이런 것들을 따라갈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보스턴 쪽이나 언더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필라델피아 대 골스 경기입니다. 자, 직전 경기 필라델피아는 그 워싱턴을 상대를 해가지고 메시가 35점을 박았는데 그날 아마 30분도 안 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괜찮은 경기였었어요. 필라델피아는 간만에 좀 가비지 경기를 맞이를 했었고 특히 이제 좀 벤치에서 맥케인 같은 애들이 조금 더 스코어링도 해주고 운영도 해주니까 메시가 약간 편한 것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결장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도 엔비드도 내일 다우풀이니까 못 나올 거라고 봐야 되고 지진용일 때 이제 그라임스가 없었지만은 이런 탄탄한 윙 뎁스를 바탕으로 매 포지션마다 뭐 수리 같은 것들도 괜찮게 해주고 뛸 수 있는 애들도 많고 뭔가 필라델피아는 이가 없을 때 잇몸으로 잘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팀인데 일단 저는 필라델피아가 매번 언더게임의 양상을 많이 띄는 팀이라고 했었는데요. 최근 10경기 중에 그 연장 2번 간 게 전부 다 정규 시즌만 생각해보면은 다 언더였었거든요. 최근 10경기 중에 정규 시간 기준으로만 보면은 언더가 8번이나 됩니다. 그리고 내일 상대하는 골스도 지금 마침 이제 커리가 없는 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버틀러까지도 빠질 수가 있거든요. 뉴스상으로 지금 지미 버틀러의 무릎 상태는 그렇게 뭐 심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 이 필라델피아전에서의 상태는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지만은 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길게 결장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 일단은 뭐 단언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내일 상태를 확실히 좀 봐야 되고요. 커리는 확실히 한 3게임 정도 더 빠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또 볼게요. 커리랑 버틀러가 동시에 뛰는 정상적인 상태의 골스랑 그 내일처럼 이제 버틀러가 혼자 뛴다든지 아니면 둘 다 못 나온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은 얘네 둘 다 뛸 때는 확실히 점수가 좀 많이 납니다. 특히나 공격이 잘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만약 이제 커리는 없고 버틀러 혼자 뛰면은 수비는 약간 좋아지지만은 공격에서의 감소가 한 12점가량 된다. 근데 만약에 버틀러까지 없어져 버리면은 공격에서의 이런 하락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버틀러까지 못 나와준다면은 언더의 전망이 조금 더 좋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골스는 지난번 경기 때 버틀러가 중간에 이탈하는 그런 변수가 있었음에도 어려운 상대인 오클라호마한테 꽤나 잘 싸운 경기였었습니다. 좀 약간 밀리고 있는 양상에서 3쿼터 후반에 엄청 대추격을 하고 역전까지 했었는데 오클라호마의 뒷심 부족으로 약간 패배를 했다는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와중에서도 벤치는 꽤나 괜찮았다. 일단 저는 골스 자체도 얘네들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꽤나 풀어가는 팀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이게 버틀러가 뛸지 안 뛸지는 모르겠는데 버틀러가 뛴다면은 4.5 정도는 풀에는 해줄만하다고도 보입니다. 이게 필라델피아도 물론 이제 맥시가 저는 MVP급 플레이어로 올라섰다고 보는데 직전 경기에 워싱턴은 상대가 좀 너무 밋밋한 감도 있었고 골스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지금 골스가 막 호포드, 트잭대, 쿠민과 포스트 전부 다 이렇게 빅맨진 쪽에 결장이 좀 더 발생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높이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필라델피아는 생각만큼 이런 오펜 리바는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 공격에서도 이런 빅맨들을 활용하는 빈도도 적은 면이 있어가지고 딱히 막 그렇게 엄청 크게 드러날 것 같지는 않긴 하더라고요. 여기는 지표상으로는 골스도 요즘엔 점수가 조금 나고 있고 필라델피아도 연장이 몇 개 끼긴 했지만 점수가 꽤나 난다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래도 필라델피아가 꽤 괜찮은 수비 지표를 보인다는 거라든지 공격의 효율성 좋지가 못하다 이거는 골스도 비슷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은 기준점이지만 언더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버틀러 유무에 따라서 버틀러가 뛴다고 하면 저는 골스의 프렌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버틀러가 안 뛴다고 하면은 언더가 조금 더 일리 있는 선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토론토 대 레이커스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일단 토론토 쪽에서 퍼들이랑 바렛이 빠지게 되고 레이커스는 무려 이제 돈치치가 빠지게 됩니다. 돈치치가 둘째 출산이 있어가지고 아예 슬로베니아로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추가적인 결장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상황인데 여태까지 맞대결 상으로는 레이커스가 토론토한테 꽤나 잘 싸워왔었어요. 2-3 시즌 이쯤에 중간에 뭐 나중에 시아캄이 이적하기도 하고 그 아누노비의 이적도 있었어요. 원래는 토론토가 괜찮은 수비팀인데 아누노비를 내보내고 나서 그리고 퀴클리 같은 애들이나 바렛 받아온 이후에 되게 좀 오버팀으로 갔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마침 이제 그 맞대결 때가 제가 알기로는 이 시기입니다. 한창 토론토가 오버백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득점 해가지고 저 또 갔던 기억이 있어서 무튼 되게 좀 토론토가 과도기 실 때 만났었고 작년이나 뭐 여태까지 맞대결이 좀 오바가 많은 편이긴 했었어요. 근데 일단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거는 이 퍼들이 빠지는 거. 올 시즌 토론토가 3패인가 4패가 퍼들이 없는 경기였었거든요. 그런 것들 좀 생각하셔보면 좋을 것 같고 자 토론토는 일정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얘네들이 여기 보면 이게 12월 달에 토론토의 일정인데 여기 이제 11월 마지막 경기 이때도 샬럿이랑 경기를 했어가지고 연장에서 패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 뉴욕한테 그냥 무난하게 졌었고 하루 쉬고 직전 중에 이제 포틀랜드전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쉰 다음에 다시 레이커스와 샬럿에 백투백을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일 동안 5경기를 해야 되는 일정의 중간 단계에 있다. 내일 2경기 하고 이 마지막 경기는 굉장히 피곤하겠죠. 보통 이렇게 일정이 빡센 경우에는 이 선수들한테 휴식을 주는 빈도도 조금 있는데, 일단 토론토가 젊은 팀이다 보니까 퍼들 정도한테만 관리를 해준 것 같아요. 아마 내일 상대하는 샬럿이 꽤나 쉬운 상대니까 다음 경기에 집중을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오늘 마침 레이커스에서 돈치치가 결정하는 대형 변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힘들더라도 저는 두 경기 모두 다 집중을 많이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토론토 RJ 바렛이랑 퍼들이 없는 경우를 보면은 얘네 둘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를 보니까 얘네 둘이 동시에 코트 위에 있으면 점수가 꽤나 많이 나거든요. 이런 뭐 지표 차이는 크게 많이 나진 않고. 근데 둘 다 없어지니까 오히려 경기력은 좋아지는데 득점이 한 8점 감소, 실점은 13점이나 감소를 한다더라.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요즘에 토론토도 언더보기 좋은 팀이죠. 제가 여기 가져온 걸로도 최근에 연장 경기가 한번 있었음에도 샬럿이랑 연장 가고도 언더가 난 경기입니다. 토론토는 이래요. 제가 직전 경기 때 이 포틀랜드와의 경기 때도 이런 것들 때문에 언더를 외쳤는데, 그러기에는 포틀랜드가 너무나 더 빠른 팀이었었고 1쿼터 때 점수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오바가 났었어요. 어쨌든 토론토의 색깔은 공격은 안 되고 수비는 잘 되는 와중에 있다. 사실 이제 토론토에는 이제 잉그램 같이 과거에 레이커스에 몸담았던 이런 친구도 있는데, 잉그램이 레이커스한테는 그래도 조금은 했던 편이기도 합니다. 뉴올 시절에. 하지만 최근에 4경기가량은 야투나 3점 같은 것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대신에 스카티 반즈, 토론토의 이제 얼굴인데 이 친구가 레이커스와의 지난 5경기 동안 아주 뭐 좋았던 편입니다. 평균 득점 24.6점에다가 이 야투율이 59.6%에 달하거든요. 물론 얘가 뭐 3점은 조금 아끼고 인사이드 빈도가 많은 편이라고 해도 이거는 야투 수치는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레이커스 만났을 때마다 거의 뭐 60%로 넣었다.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 토론토가 오늘도 역배를 받은 셈이잖아요. 토론토는 올 시즌 15승 중에서 이제 마헨을 받았을 때, 그때는 10승 중에서 5번밖에 마헨을 충족을 못했습니다만은 나머지 5승이 전부 다 역배일 때 이뤄낸 거였었거든요. 단순히 플레이에 그친 게 아니라 역배 승리까지 이뤄냈다. 물론 뭐 질 때도 있었지만 토론토는 역배를 꽤나 잘 잡아주는 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지표상으로 여러 가지 막 뒤틀리는 가운데 레이커스를 좀 보면은 돈치치의 유무, 확실히 좀 언더오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수비적으로는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는 반면 돈치치는 수비 구멍이라는 인식이 많이 있었는데 레이커스 와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가려지는 것 같아요. 돈치치가 있을 때랑 없을 때 공격 차이가 그냥 뭐 한 10점가량 난다. 지금 돈치치는 이런 그 피켄롤 오펜스 상으로 가장 좋은 효율을 보이는 선수 중에 하나예요. 이 피켄롤 포지션마다 득점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뭐 자유투로 뜯어낸 거라든지 턴오버 효율도 낮은 편이어가지고 스가 다음으로 피켄롤에서 좋은 효율을 보이거든요. 그래갖고 주구장창 얘네들이 에이틴이나 헤이즈가 있을 때 돈치치 같은 애들이 빛을 발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서 레이커스가 살짝 손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밑에 있는 리브스도 이 피켄롤 핸들러로서의 포지션당 득점이 꽤나 괜찮은 편이죠. 무려 스가 돈치치 다음이 리브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신에 턴오버 효율이 약간 높다는 건 있지만 자유투도 잘 뜯어내는 선수고 충분히 좋은 효율을 가져간다는 소리예요. 올 시즌 초반에 르브론도 없었고 돈치치가 없는 경기에서 리브스들이 여태 해왔던 것들을 보면은 레이커스 오늘도 돈치치가 없을 때조차 상당히 좀 강한 면모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건 이제 작년에 가지고 온 건데, 돈치치가 아마 합류한 이후 여기 위쪽에 있는 거는 돈치치가 없을 때 지표도 껴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뭐 믿을 건 아니지만은 돈치치가 있던 시기에 레이커스는 점수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돈치치가 없던 시기에 혹은 돈치치가 있는데도 못 뛴 경기에서는 점수가 생각보다 좀 적게 난 것도 발견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일단 언더보기엔 나쁘지 않다, 그런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이게 레이커스가 요즘에 점수를 좀 잘 뽑기는 하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서는 돈치치가 매번 막 40득점 가까운 경기를 해왔던 것들. 근데 그런 선수가 없는 거라 확실한 1옵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언더 같은 거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리고 매번 토론토가 매 포지션마다 괜찮은 수비력을 이렇게 좀 띄워줄 수 있는 팀이다,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일단은 뭐 언더라든지 과연 이제 승패는 거의 뭐 동일 값이니까 과연 이제 퍼들이 없었을 때 이렇게 토론토가 안 좋은 면모라던가 혹은 뭐 반즈가 레이커스한테 꾸준히 강했다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아까 봤던 이런 뭐 역배일 때 잘해줬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제 개인적인 시선에서는 레이커스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토론토도 최근 흐름상으로는 한창 제가 얘네들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프레일 때 역백해주는 거라든지 좀 갈만한 팀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득점이 아쉬운 부분들 때문에 바렛이 없으니까 언더 게임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지금의 토론토는 사실 언더 보기가 조금 더 편한 것 같긴 합니다. 언더라든지 레이커스를 살짝 더 위로 더 볼게요. 자, 그 다음 경기는 브루클린 대 유타 경기입니다. 일단은 브루클린이 백투백인데요. 올 시즌 브루클린은 백투백일 때 0승 4패로 전패였었습니다. 브루클린의 올 시즌 게임 로그
쭉 보면은 샌안토니오로 한 다음에 휴스턴한테 109대 137로 개발렸습니다. 원정 가가지고. 그리고 필라델피아한테 진 다음날 미네소타한테 또 109대 125로 개발렸었어요. 보스턴한테 이겼는데 그 다음에 토론토한테 109대 119로 이때 프렌디유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졌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필라델피아한테 진 다음날 미러키한테 또 그냥 무기력하게 졌었습니다. 아마 이때는 마포주가 아마 안 뛰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브루클린 일단은 백투백일 때 좀 약한 편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한 번 정도는 프렌을 띄워준 적이 있다, 그런 게 있었고요. 어제 뭐 직전 경기 때 이제 시카고를 상대로 마포주가 폭발을 하고 클라우니도 이제 성장세가 있는 빅맨으로서 꽤나 잘해줬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시카고가 주전이랑 벤치를 비슷하게 쓰면서 걸대 농구를 하는 편인데, 이 시카고가 결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가운데서 시카고의 이런 3점도 최대한 못 던지게 하고 인사이드 유도를 많이 했었지만은 거기서 블락을 8개나 찍어내면서 감히 인사이드로 들어올 만한 그런 엄두도 못 내게 했었다. 이런 것들 상으로 브루클린이 내용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맨날 말한 요즘 브루클린은 확실히 언더팀으로 돌아섰다. 작년에도 얘네들이 언더보기에 좋은 팀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 시즌 초반에는 이상하게 뭐 수비도 안 좋았었고 상대팀이 좀 빠르게 달리면 페이스를 맞춰간다, 이런 것들이 보였지만은 시카고같이 리그에서 가장 페이스가 빠른 팀이랑도 언더를 띄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공격은 안 돼 수비는 꽤나 잘 되는 게 보여요. 저는 브루클린은 언더팀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오늘 상대하는 유타도 얘네들도 사실 페이스는 빠르지 않지만은 근데 꽤나 오바농구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원정일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더라. 유타는 지금도 이제 홈에서는 경기당 126.5점, 원정에서는 106.4점으로 원정으로 가면 득점이 20점가량 빠지는 팀이기도 합니다. 원정 1승 7패예요. 홈에서는 5할 승률인데. 키온테 조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저번에 또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봤던 이 자료에서 키온테 조지가 생각보다 이런 픽앤롤 핸들러로서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자유투 삥 뜯기라든지 이런 턴오버 비율은 줄어든 편입니다. 원래 키온테 조지가 작년에 턴오버가 진짜 많았는데 이런 것들에서 약간의 회복세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타라는 팀은 경기당 스크린 어시스트의 개수가 가장 많은 팀이라고 합니다. 이게 특히 이제 캐슬러 대신에 너키치가 뛰고 있는데, 너키치도 픽앤롤에서 픽앤롤도 되고 팝도 되는 선수거든요. 거기다가 이 마카넨이 이제 속공지표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약간 좀 사이즈는 비실비실하고 얇으니까 스크린에 서기에는 적절치 않지만 이 키온테2 마카넨 이것도 유타에서 굉장히 쏠쏠하거든요. 올 시즌에는 지표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마카넨 역시 픽앤롤도 되지만 픽앤팝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효율을 자랑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브루클린이 이런 유타의 픽앤롤에 대한 대처가 얼마나 잘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이 관건일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이제 또 너키치가 퀘셔블이 불이 들어와 있어요. 이 경기도 너키치가 못 나온다면 유타도 빅맨 뎁스가 좀 부족해지기는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결국에는 일단은 뭐 재미없을 만한 매치인 것 같아요. 솔직히 건드릴 엄두는 감이 좀 안 나는 경기지만 저는 언더 같은 거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브루클린이 230을 넘는 기준을 받은 거는 저는 그거대로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이고, 어쨌든 뭐 브루클린이 이렇게 좀 백투백일 때 약팀이라는 거, 저는 유타를 조금 더 높이 보고 싶기는 해요. 어쩌면은 내일 또 마포주 같은 애들이 추가적으로 결장할 가능성, 그것도 저는 약간은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침에 좀 상황을 봐야 되고, 저는 언더라든지 유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유타 보는 거는 얘네들도 원정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득점력이 많이 하락한다던가 1승 7패였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유타도 갈만한 애들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은 뉴올 대 미네소타입니다. 얘네들은 바로 직전 경기 때 붙었었죠. 제가 그 경기에 들어가면서 했던 말씀이 생각보다 미네소타한테 꽤나 잘 싸운 편이었다. 지난 2년 동안 미네소타는 플레이오프에서 2라운드나 컴파까지 상당히 높게 올라갔었지만은 뉴올이 생각보다 잘 비빈 경기가 있었다. 경기 양상으로는 초반에 미네소타가 조금 치고 나가다가 이제 하프쯤에는 뉴올이 15점이나 앞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런 것들 다 리드를 뺏기고 마지막에는 이제 연장 가가지고 미네소타가 승리를 했던 그런 경기가 있었어요. 자, 먼저 미네소타 총 이제 104회 공격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주고받은 셈이고요. 3점도 51개나 쏴가지고 39.2%, 그래도 꽤나 잘 들어간 편입니다. 특히 이제 앤트맨이 48분 중에 33초 쉬고 나머지 경기를 다 뛰었다. 그리고 뭐 랜들이라든지 디빈첸조가 약간 못 도와준 경기였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이게 문제는 뉴올이요, 이날도 이제 자이언이 없던 날이거든요. 근데 야투는 확연하게 좀 미네소타보다 덜 던졌어요. 근데 성공률이 상당히 좋았고 54.9%고 3점이 57.1%다. 하지만 이 3점을 그렇게 많이 쏘지 않았어요. 21개밖에 안 던졌으니까 이 나머지 70개의 공격이 전부 다 인사이드에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자유투 시도도 굉장히 많았던 것들 보니까 좀 이제 리머테이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다. 제가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해 보겠습니다. 미네소타는 공격이 되게 경제적이에요. 외곽 시도가 상당히 많았었고 성공률도 나쁘지 않았었죠. 그리고 확률 높은 공격, 페인트도 안쪽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반면에 뉴올리언스는 되게 좀 이런 미드레인지 빈도도 많다든지 3점 외곽 시도는 적었다는 것들, 그러니까 되게 좀 여기저기서 막 난립했다는 그런 양상인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먹혔다는 거죠. 3점 21개 빼면 70개 중에 38개 넣었으니까 2점 슛 야투 효율도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미네소타의 수비 방식을 보면은 상대가 어느 지점에서 슛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개별 팀들의 야투 방어 내용을 좀 살필 수가 있어요. 미네소타는 5피트 미만의 경우 상당히 림이랑 가까운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서는 59.7%로 리그에서 네 번째로 수비를 잘하는 팀이에요. 물론 뭐 고베어도 있고 하니까 림 수비가 상당히 잘 되는 팀인데, 근데 뭐 페인트 존 안쪽이나 미드레인지 이런 부분에서는 야투 방어가 뒤에서 6등, 그리고 미드레인지는 뒤에서 5등 정도로 못 막는 팀이거든요. 아까 봤던 이 안쪽에서의 공격은 미네소타가 꽤나 잘 막는데, 뭐 미드레인지나 페인트존 안쪽에서 공격은 그렇게 잘 막는 팀이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미네소타의 수비가 좋은 곳과 약한 구간, 그런 것들을 좀 꽤나 잘 공략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있는 뭐 이런 지표상으로도 둘 다 최근 경기들 중에 5경기 중에 연장을 2번이나 갔었습니다. 뭐 그래서인지 뉴올은 좀 뻥튀기가 많이 되어 있기는 해요. 멤피스와도 이제 연장 가가지고 점수가 되게 많이 났었고 이래갖고 그 본인들의 공격 효율도 효율이지만 점수가 꽤나 잘 났고요. 수비적으로도 실점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미네소타도 좀 비슷하죠. 미네소타는 심지어 세크라멘토랑은 아마 연장 갔어도 언더인 경기가 있었는데 직전 경기 뉴올이랑은 점수가 되게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득실 지표는 약간 좀 뻥튀기가 됐다고도 보이긴 하는데, 자, 저는 이런 것들을 한번 볼게요. 뉴올리언스는 그리고 이제 감독을 경질한 팀입니다. 이런 식으로 노란색에 있는 구간이 그 전에 이제 윌리 그린 감독 시절이고, 아래에 있는 건 이제 그 보레고 감독 시절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좀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부분이 단순히 이런 득실 지표만 봐도 보레고 시절이 득점이 한 9점 많아진 거, 실점은 4점밖에 안 많아졌기 때문에 확실히 좀 마진상으로는 플러스로 간 게 보이고요. 야투시도도 더 많이 한다던가 이런 자유투도 더 많이 뜯어낸다,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간다는 소리인 거죠. 야투율은 무려 3.5%가 늘었다. 3점은 거의 차이가 안 나고,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이 둘 다 그전에 비해서는 괜찮아진 거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넷 레이팅도 5.5점가량 좋아진다는 게 있었고, 오펜 리바는 덜 잡는데, 그리고 턴오버도 별 차이가 없지만은 확실히 페이스가 빨라졌다는 것들. 이게 뉴올이 연장을 많이 가가지고 점수가 이렇게 잘 나는 것도 있지만 분명 감독 교체 효과로 얻어가는 것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난번 경기 때 사실 3점이 잘 터졌다고 하지만 많이 쏜 건 아니었다,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저는 오늘도 11.5 정도는 프렌의 일리가 있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걱정스러운 거라면 뉴올리언스가 지금 이제 결장하는 애들의 상태가 머레이, 풀, 허브 존스, 자이언, 미시 이렇게 나오면 뉴올리언스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스타팅 라인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뭐 특무삼 정도만 더해주면 사실상 뉴올의 베스트 라인업인데 그만큼 결장이 많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데리킨도 그렇고 뭐 사딕 베이도 잘해주고 데리고 맥고웬스까지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진짜 얘네들도 이가 없으니까 잇몸으로 이가 한 4-5개 빠졌는데도 지금 잇몸이 되게 잘해주고 있는 거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프렌이 조금 이제 알맞진 않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지난번 경기 때나 감독 교체 이후의 효과를 따져보면은 뉴올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11.5 프렌과 함께 오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